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늘부터 2주간 2단계로 낮춰 시행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9월 28일부터 2주간은 또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완화되는 걸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이제 테이크아웃만 됐던 프랜차이즈 카페나 제과점 등에서 다시 실내 매장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또 9시 이후로 제한되었던 식당 및 주점 등도 영업이 다시 가능하고요. 중소형 학원과 실내 체육시설 운영도 다시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은 계속 금지 대상이고요. 또 이제 클럽과 노래 연습장 등 여전히 고위험 시설로 영업이 제한되면서 좀 일부 불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PC방은 이번 조치에서 이 고위험 시설에서 제외가 되면서 영업은 가능해졌는데요. 다만 이제 미성년자는 출입이 금지되고 좌석 뛰어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조건이 붙었습니다. 역시 완화 이유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 때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9시까지 영업을 이제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음식점이라든지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다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또 방역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조화롭게 좀 하는 방법으로 택한 걸로 보입니다. 자영업자가 너무 희생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다만 방역 수칙 같은 걸 다 준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 국민들도 이용하는 뭐 손님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네. 잘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확진자 수가 좀 안정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했던 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이제 13일 0시 기준으로 전체 121명으로 원래 목표했던 전체 두 자릿수는 내려오지 못했지만 국내 발생 확진자가 이제 99명으로 한 달 만에 100명 아래로 내려왔고요. 또 수도권 확진자가 6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300명 이상 수도권에서 폭발했던 거를 생각하면은 좀 눈에 띄게 감소한 건 분명해서 2.5단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좀 한번 추석을 앞두고 잠시 좀 풀었다가 다시 추석을 앞두면서 한 번 더 조이는 이런 식으로 좀 박자감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게 또 실제로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피로감을 좀 덜면서 효과적으로 더 방역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추석 연휴 때부터 10월 9일 한글날인가요? 그때까지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이제 방안은 아직까지는 나오질 않았습니다만 이때가 이제 가장 위험한 때다. 이게 아마 이제 그 당국의 이제 판단인 것 같은데 참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식당 같은 경우도 밤 9시까지로 제한됐던 걸 풀긴 푸는데 다만 2m 거리 간격 두는 것은 또 이제 유지를 해야 되니까 사실상 한 테이블 건너서 한 테이블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평소 받을 수 있는 손님의 절반밖에 못 받죠. 받는다. 예. 이래서 이제 그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 그 식당 운영하시는 분은 뭐 결국 이렇게 되면 여기서 거기서 거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죠.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식당 그 모든 그 밀접해서 그러면 그 밥 먹고 술 먹게 한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좀 딜레마인 부분인데요. 서로가 조금씩은 그 이해를 하면서 네. 일단 수칙을 좀 지키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그렇죠. 뭐 방역이고 경제 방역도 중요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중간선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또 혹시나 또 유행이 되거나 예. 더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요. 이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네. 지키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우면 또 뭐 견뎌내고 극복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10월 초까지가 참 고비인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좀 네, 예. 슬고 이렇게 좀 넘어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관련 논란에 대해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거짓과 왜곡은 한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 없다라면서 결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국민께 송구하긴 하지만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취지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을 올렸던 건데요. 이제 아들이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도 엄마가 정치적 구설에 오를까 걱정해서 기피하지 않고 입대를 했고 입대 후에도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은 뒤 군복무를 마쳤다. 이것이 전부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과 이제 본인 남편, 아들의 이제 다리와 관련해서 좀 아픈 이 이야기를 직접 꺼내면서 거론을 하면서 더 성찰하고 더 노력하겠다. 뭐 본인 스스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되돌아보고 태도를 더 겸허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본인이 이제 뭐 흰 것을 검은 것으로 말한 적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결백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시기상으로는 뭐 지난주 목금 정도죠.
국방부에 막 발표하고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국방 발표를 하면서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나 뭐 좀 비판이 있으니까 이제는 좀 논란의 종지부는 찍어야겠다라 막 그런 생각에 개인 SNS에 막 글을 올린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뭐 중지부 찍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야당 네. 지금 반응을 보면 아주 뭐 셉니다. 날석에 논평을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그 대정부 질의가 시작이 되죠. 국회에서 네. 아마 이제 그 또 이 날선 뭐 질문. 추미애 국감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게 뭐 될 것 같은데 네. 그건 좀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주말 사이 이제 큰 논란 가운데 하나였던 게 황희 의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황희 의원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이 당직 사병 실명을 페이스북을 통해 쓰면서 또 단독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라면서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일종의 배우설을 제기를 한 건데요. 네. 이제 여야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비판 여론도 일었고, 특히 이제 비판받았던 포인트는 실명 공개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단독범 등의 이제 과도한 표현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은 이 이제 병사 이제 예비역이죠. 이 현 씨가 이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이 모든 게 시작이 됐는데 그 와중에 지금 보도되는-거나 아마 본인 얘기를 들어보면 착각했거나 오해했던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뭐 육군부 마크 같은 걸 잘못 보고 부대에 아마 선임 장교 같은데 오해를 하고 육군 본부에서 온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독범이라는 표현은 조금 과했다고 보이고요. 아니, 여기서 좀 배우자 얘기도 한 거고요.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내부 고발, 뭐 공익 제보, 내부 고발을 하는 경우, 네. 그러니까 팩트를 가지고 지금 고발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아니다 이런 어떤 그 반론은 충분히 성립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 고발이 항상 모든 진실을 담보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 네. 또 틀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위 신고도 꽤 있고요. 내부 고발 아니, 중에. 뭐 허위라고 하는 어떤 요건 아니지만요. 예, 아니라 의도성을 하더라도. 빼고 네. 그러니까 본인은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그다음에 이게 공익에 부합된다 해서 이제 그 폭로를 했고 고발을 했다면 네. 일단 어떤 그 폭로나 고발의 어떤 그 취지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인정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독 범행적 차원으로 지금 이제 그 성격 규정을 했고 네. 배후에 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건 조작 행위를 했다. 이런 판단을 깔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그 범행이다라고 하는 본인이 규정하는 근거를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던 것이고 네. 이것이 이제 그 공익 제보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항상 음모론이 항상 따라붙거든요. 저 뒤에 누가 있고 이런 의도로 일부러 지금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폭로하고 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할 건 분명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뭐 이게 뭐 공익신고자라고 뭐 표현할 수 있을지는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범행으로 표현한 부분은 잘못됐고 만약 그걸 하려고 했으면 사실 지금 진행자가 지적한 것처럼 뭔가 지금 상황 이상의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거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과했고 예.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공범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독범 얘기가 나온 거고 어쨌든 간에 그 표현은 범죄, 범행이 기본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현 자체는 조금 과한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역사에서 여러 번의 어떤 그 공익 제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 번의 공익 제보가 있으면 공익 제보에서 모든 게 진실이 판명난 적은 없어요. 다만 그것이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렇죠. 예. 이것이 계기가 되면서 정치권에서 규명 작업에 들어가거나 사법적으로 어떤 그 검찰이 있는 데서 수사를 해서 다시 그 재판에 넘겨져 갖고 네. 사실이 확정되는 과정을 거쳤던 것이지. 따라서 어떤 그 제보의 어떤 취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봐야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제보 내용의 사실성에 대해서는 뭐 저는 충분히 논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에서 이건 팩트도 아니다라고 또 우리가 갈아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의도성을 가지고 했던 어떤 조작 행위라고 만약에 주장을 하려면 거기에 부합하는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 예컨대 연결성을 갖고 그렇죠. 와야죠. 연결성 없이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죠. 다만 근데 그것이 어떤 그 유불리를 따져갖고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뭐 그러니까 범행 아니냐 조작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것이죠. 그렇죠. 뭐 특수관계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해 공동체 관계였다는 뭔가 있어야만 그 메신저의 이런 특수관계라든가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그냥 메시지 자체로도 비판을 하고 반박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방을 하면서 해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를 오히려 되려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완벽한 진실이라고 확정되기 전에는 고발을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디에서도 그 내부 고발 공익 제보는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고발 못 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고발의 시작은 의혹 제기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확인은 당국이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기관이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럼 입증 책임도 네가 져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간단히.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법 취지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정파나 이런 걸 떠나서 어떤 그나마 어떤 가까스로 성립돼 있는 대전제라고 네. 그 대원칙이라고 그런 것들은 지켜져야 된다. 요 점을 좀 강조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사자가 어쨌든 사과를 했으니까요. 뒤늦었지만요. 네. 네. 페이스북을 본인의 이제 표현도 원래 썼던 페이스북 글에서도 표현을 수정을 해서 바꿨고요. 또 새로 글을 올리면서 본인의 의도와 달리 이 현 병장을 범죄자 취급한 것처럼 비춰진 부적절성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해당 병장에게 불편함을 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실명 공개도 결국은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만약에 황희 의원이 이것이 공익제보에 해당이 된다고 봤다면 자, 저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저는 제 생각이긴 하지만 범행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명이 지금 공개된 것이고 뭐 실제로 실명이 제일 먼저 공개된 것은 다른 보도 기관입니다. 뭐 TV조선에 네, 됐다고 뭐 네, 2월에서 네.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근데 정치인은 그 보도를 가지고 다시 인용 전달하는 사람은 아니다. 네. 요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일부 기독교계 및 보수단체들이 오는 개천절에도 대규모 집회 강행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전세버스 기사들의 버스 운행 거부 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관련해서 민주노총이 입장을 냈다고요? 네, 이제 민주노총 전세버스 연대지부가 이 8.15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됐던 점을 언급을 하면서 전세버스 노동자들의 건강과 전 국민의 코로나 극복 노력에 동참하고자 한다라고 운행 거부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전세버스 연대지부의 운행 거부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기사들은 어제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포함해 52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민주노총 말고도 별도로 또 우리도 안 한다 이런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역별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얻은 곳이 속해 있는 충청북도 전세버스 운송조합은 운행 거부뿐만 아니라 버스 대여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이제 광복절 집회 때 당시 조합 소속 8개 업체 18대 버스를 운행을 했는데 승객 일부가 확진되면서 버스 기사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좀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또 전라북도 전세버스 운송조합도 거부 선언에 동참을 했고요. 지난번 집회 때 이제 40여 대 버스가 상경을 했었는데 시민들이 감염을 걱정하면서 예약률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었다라고 합니다. 네. 경상남도와 강원도 운송조합도 회원사들에게 운행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뭐 전세버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대목입니다. 사실 이런 게 하게 한다면 그렇죠. 사람이 적어도 돈은 다 내거든요. 한 대당 돈을 하고 뭐 팁도 있고 돈이 꽤 되는데 이거 지금 예약률 떨어져서 했다기보다는 이 아마 좀 고통에 동참한다는 의미 같습니다. 뭐 그냥 무시하고 전세 버스 그냥 해주면 그래도 수익은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코로나나 이런 게 더 퍼질 수 있다라는 어떤 문제점 때문에 바로 그 점이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장의 어떤 좋습니다. 그걸로 해서 그러니까 했을 때 또 그것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하나의 것도 그렇죠. 그 통로가 되어버리면 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더 안 좋다라고 하는 뭐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 본인들 아니겠습니까? 좀 이익이 좀 감소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고통을 분담해야 되겠다고 그런 판단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예, 제가 볼 때 어떤 그 기본과 상식의 동참. 감사하죠. 저는 이렇게 그 표현을 딱 사실 맞거든요. 안 한다 이런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전세 버스 왜 전세 버스를 왜 대주노 이런 말 못 하는데 네. 알아서 우리 이거 안 하겠다라고 해주면서 국민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네. 예. 그 광복절 집회 당시 때도 그러니까 일단 버스를 목적지를 밝히지 않고 예약을 한 다음에 그렇죠. 당일에 이제 버스를 탑승한 상태에서 광화문이라고 이제 목적지를 밝히면서 예약을 애초에 전세 버스 기사들이 관리하기 어렵게 하도록 이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곳곳에서 또 이런 것도 미리 좀 이야기를 차단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일부 비공개로 예약을 받는 업체들도 있다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요? 이런 것들은 예약 현황 같은 것들을 공개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아마 그래서 뭐 원천 차단까지의 효과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전세버스 기사들이 단체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 그 하나도 굉장히 큰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17일 날에는 또 오전 11시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세버스 연대지부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또 동참을 또 호소할 뭐 이런 방침이라고 식으로 이제 합니다. 분위기가 좀 이제 그 확산이 되다 보면 에이 그냥 한번 그 몰카하다든가 그런 기사분들도 이건 아니지. 그렇죠, 또 이렇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좀 분위기가 퍼져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의 댓글을 보내주고 맞습니다. 계시네요. 유튜브로 시골집 풍경님은 전세버스 기사님들에게 맞춤 직업으로 지원해드리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 주셨고 안종숙님은
전세버스 기사님들 감사합니다라는 그 문자를 주셨는데요. 더 본질적으로는 저는 법원이 이번에는 제대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만에 하나라도 어떤 집회 불허에 대해서 법원으로 달려가면 법원이 안 된다. 이런 이제 판단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집회를 못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판단을 우리가 강요하진 않지만 상식에 기반해서 네. 또 법에 기반해서 판단을 좀 해주기를 좀 그렇죠. 바라겠습니다. 뭐 저는 뭐 행정부의 일원도 아니기 때문에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예, 얘기할 저도 수 있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얘기할 저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네. 법원에서 허가되는 뭐 판단 내리지는 않을 거라고 끝내겠지. 생각합니다. 명확한 선례가 생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저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집회가 불허가 되면 네 알겠습니다. 그냥 집에 있을게요라고 하겠느냐 이 사람들이. 네. 이게 아니라 뭐 몇십 명씩 만약에 옮겨 다니면서 계속 게릴라 시위를 만에 하나라도 하게 된다면 네. 이것도 큰 문제다.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큰 문제고 이제 당국은 만약에 법원에서 이제 그 불허 결정을 확인을 한다면 원천 봉쇄한다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원천 봉쇄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양식이 좀 그러니까 그 바로 섰으면 좋겠는데. 요럴 때일수록 조금 양보하는 근데 거.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안 되는 경우가 중요한 있습니다. 시점인데요. 저희 네. 뉴스 세계 시간에 그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다시는 뉴스 얘기하고 싶지 가지고. 않습니다. 네, 온누리님이 제발 사법부야 부탁. 이런 글도 보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뉴스 세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